미국 플로리다 남부에 위치한 플랜테이션이란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중산층 거주 지역입니다.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인데 주변에 학교와 공원, 쇼핑센터까지 인프라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주민이 한번 정착을 하면 웬만해선 쉽게 떠나지 않기도 하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차량 절도 같은 경범죄가 발생하긴 하지만 미국 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치안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2010년 4월 6일 새벽 1시 30분 이 플랜테이션의 한 주택가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새벽에 정막을 깨운 건 쾅쾅쾅쾅쾅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그는 옆집에 살고 있던 5살 남자아이 패트릭 모리시였습니다. 이웃이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겨우 울음을 참아내고 숨을 고르면서 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죠.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빠가 불타고 있어요. 바로 시선을 돌려보니까 옆집 모리씨 가족의 집이 활활 불에 타고 있었어요. 그는 빠르게 아이를 집 안으로 둔 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잠시 후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화재가 난 현장에서 패트릭의 엄마 48살 린다 케이 모리씨를 구출해내는데요. 당시 그녀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동시에 온몸이 피투성이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몸에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구출된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려요. 죽었어. 죽은 거야. 그리고 잠시 후 아들과 재회해서는 패트릭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요. 한편 경찰은 이 집 수영장 쪽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린다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 46살 조셉 모리시였습니다. 그날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조셉 부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조셉 모리시, 그는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명한 분자생물학자였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학사를 졸업했고 마이애미 대학을 거쳐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생물학 분야의 초엘리트였죠. 그의 연구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데요. 보스턴의 한 암 연구소에서 1년간 소아 백혈병을 전문으로 연구했다고 해요. 이때 기존 골수 검사를 대체하는 혈액 검사 키트를 개발해냅니다. 이후에 다른 연구소로 옮겨가서는 휴대폰의 특정 주파수와 암 사이의 연관성을 파헤치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게 되죠. 그의 개인사를 좀 더 살펴보면 워낙 연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가정에는 좀 소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긴 했지만 부부가 얼마 못 가 이혼 엔딩을 맞이했어요. 그런 조셉에게 새로운 연인 린다가 나타납니다. 그녀 또한 엘리트였는데 페루에서 이민 온 린다는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연구했고요. 조셉이 다니던 연구소에서 그를 만나서 사랑을 키우게 된 거예요. 둘 다 과학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고 또 이혼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금방 가까워집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1997년 결혼에 성공했죠. 모든 게 스무스할 줄 알았지만 부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린다가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는데 난임이라 쉽지 않았던 거예요. 몇 년을 고민하던 부부는 결국 한국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갓난아기였던 패트릭이 린다와 조셉 가정에 오게 된 겁니다. 아이가 생긴 후 부부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남편 조셉은 첫째 아이한테 제대로 주지 못했던 사랑과 시간을 패트릭에게 마음껏 쏟아부었어요. 동시에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았고요. 함께 공동 양육을 했죠. 부부는 쑥쑥 크는 아이를 보면서 하루하루 그저 행복했는데요. 참고로 너무도 본받고 싶은 그 부부의 양육 방식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남편은 루틴대로 조깅을 나가서 즐기면 와이프 린다는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챙깁니다. 그러다 조셉이 집에 돌아와서 여보 이제 내가 애 볼게
하고 아들 패트릭을 챙기는 사이 린다 또한 여유롭게 출근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부부가 워낙 서로를 잘 돕고 산 덕에 양육은 전혀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패트릭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는 부부가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하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가 한 여자아이를 마음에 두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9개월을 앓고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입 천장이 갈라진 채 태어난 거죠. 이럴 경우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데 그동안 아이한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입양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사연을 접한 모리씨 부부가 선뜻 손을 내밉니다. 아이에게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조만간 집에 데려와서 수술도 시켜주고 또 첫째 패트릭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둘째로 받아들일 준비에 한참 설레어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중 조셉이 사망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사건 당일은 너무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부부는 아이와 함께 식사를 했고요. 아이 목욕을 시킨 후에 밤 10시쯤 안방에서 재우기 시작했어요. 이후 남편 조셉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죠. TV 보고 간식을 먹다가 그는 잠깐 잠에 듭니다. 한편 린다는 못다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작업에 한참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늘도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깍! 린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들은 패트릭이 잠에서 깨어나요. 귀를 기울여 보니까 방문 밖에서 부모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애도 너무 무서워서 이불로 몸을 꼭 감싼 채 그냥 방 안에서 부모만을 기다리게 되죠. 한편 밖에서는 린다가 괴한과 마주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세상에나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별채에 새들어 살던 43살의 남성 랜디였죠. 몇 달이나 월세를 밀렸어요. 그걸 봐주고 봐주다가 마침 4일 전에 참다 못한 남편이 랜디 씨 당장 나가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퇴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집에 쳐들어온 거죠. 심지어 손에는 총까지 들려있고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남편 어딨어? 잠에서 깬 조셉도 한순간에 랜디의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이쯤 해서 랜디가 갑자기 뒷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요. 무전기였죠. 거기에 입을 대고는 아내 2명은 내가 처리했어. 세상에나 랜디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부를 위협하면서 일단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하게 만듭니다. 나를 감히 쫓아내? 그런 부부에게서 뭘 원하는 걸까? 현금이었어요. 돈만 내놔라. 나 수준이 나가겠다. 일 어렵게 만들지 마라. 경고를 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리씨 부부가 평소에 전혀 현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지갑을 열어보니까 고작 $2가 들어있더라고요. 부부가 난처해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근처 ATM에 가서 돈을 뽑을 수 있다 라면서 범인 랜디를 막 달랬죠. 그리고 이때 엄마 린다 머릿속에는 지금 혼자 안방에 남겨져 있는 아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어요. 그래서 범인한테 아이가 혼자 있으니 나는 집에 있겠다. 남편과 함께 ATM 가서 돈 뽑아서 가져가라 라고 막 무릎 꿇고 빌게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무전을 했다는 건 주변에 누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애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범인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고요. 부부를 모두 강제로 차에 태웠죠. 잠시 후 ATM기에 도착합니다. 이때 조셉이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데 통장에 $5,000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주려고 했죠? 근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요? 새벽 시간이라 이 기계에 현금이 부족했는지 겨우 $500만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500불을 건넸죠. 그러니까 범인은 코웃음을 칩니다. 야, 겨우 500불? 그리고 다시 차에 태워서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가는 내내 부부는 너무도 불안했죠.
그나마 우리가 지금 뽑을 수 있는 돈 다 줬는데 왜 그는 달아나지 않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정말 저 총으로 우리 가족을 죽이려는 걸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 혼자 남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랜디가 범인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수건을 씌워요. 시야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들 패트릭이 여전히 누워 있더라고요. 조용히. 범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빠 조셉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패트릭, 지금부터 아빠랑 게임을 하나 할 거야. 누워서 자는 척하는 게임이야. 아빠 위에서 할 수 있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눈을 뜨거나 일어나면 안 돼. 우리 아들 참 착하지? 아빠의 말에 패트릭은 눈을 꼭 감고 다시 이불을 덮어요. 그리고 이때 범인들이 방에 오더니 조셉을 먼저 데려갑니다. 린다가 울면서 애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방밖 멀리서 남편이 목숨을 구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음소리가 들렸죠. 범인들이 칼로 그를 공격한 겁니다. 그날 조셉은 동맥이 잘리면서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그대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범인들은 조셉에게 나름의 복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증거를 없앤 일이겠죠. 그 증거는 아내 린다와 아들 패트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을 직접 죽이려고 시도하진 않았고요. 대신 집 곳곳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마지막 라이터를 붙인 후 범인들은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한편 안방에 있던 린다는 머릿속이 하였어요. 아들을 데리고 도망쳐야 했는데 발목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있던 거예요. 그리고 집안엔 이미 매캐한 냄새가 퍼지고 있고요. 당시 린다가 믿을 만한 데라곤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얼른 주방에 가서 가위 좀 가져올래? 아이가 차분히 엄마의 지시를 따라요. 가위를 가져왔고 그 작은 손으로 엄마를 묶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끊어냈죠. 그러자마자 린다는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5살 패트릭에게 두 번째 임무를 줬죠. 아들, 옆집에 가서 얼른 도움을 요청해, 응? 이 말이 끝나자마자 린다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불길이 솟구치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피를 흘린 채 사망한 후였어요. 하지만 도저히 그 뜨거운 불 속에 남편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집에 불길이 닿지 않는 수영장까지 남편의 시신을 끌고 갑니다. 그 사이 패트릭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잠시 후 경찰과 구조대, 소방대가 대거 집 앞으로 몰려들었죠. 결국 화재는 빠르게 진압이 되었지만 죽은 남편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밤은 막을 내립니다. 생존한 린다가 이미 범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랜디였고 그 외에 현장에 있던 공범은 랜디의 아들 19살 랜디 주니어였어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죠. 필사적으로 아들을 지키려 했던 조셉과 달리 랜디는 자기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거니까요. 랜디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흉기가 발견되었고요. 또 현장 곳곳에서 아들 랜디 주니어의 지문까지 검출됩니다. 증거는 충분히 수집되었죠. 마지막, 이 범인 부자의 최후는 굉장히 하찮았습니다.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했잖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앞두고는 갑자기 저만 살기 바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서로를 이 부자가 배신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아들이 꾸민 짓이다. 아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꾸민 짓이다. 그러니까 서로 범죄를 몰기 바빴어요. 결국에는 아들 랜디 주니어가 모든 걸 자백하는 조건, 그 대신 사형을 면하는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때까지도 아버지 랜디는 저 아들놈이 마약 중독자인데 제가 이 사건을 다 꾸몄다라고 계속 주장했고요.
2012년 5월 배심원단은 랜디에게 1급 살인, 살인미수 2건, 납치 강도 방화까지 총 10가지 중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사형이 선고되었죠. 아들 랜디 주니어는 자백을 한 대가로 2급 살인으로 감형되면서 최종 징역 40년을 선고받습니다. 사건 이후 린다와 패트릭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집안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던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었고요. 이 가족의 안락한 보금자리는 새까맣게 타버렸죠. 남은 건 대출금 10만 달러였는데 매달 이자를 좀 내야 하잖아요. 그나마 조셉이 일하던 대학에서 위로금으로 1년치 월급을 다 선불로 줬대요. 또 플로리다 주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2만 달러 정도를 지원받았고요. 그걸로 이제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전히 린다와 패트릭의 생계는 막막했습니다. 심지어 린다는 계속 재판에 참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동시에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도 너무 강했죠. 안타깝게도 이런 고통은 패트릭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학교에서 한 번은 화재 경보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던 중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던 린다와 패트릭 보자 어느덧 아빠 없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심코 아들이 쓴 편지를 본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빠, 하늘에서 잘 지내세요.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패트릭. 아이가 준비한 작은 상자 안에 그 만화 토이스토리에 등장한 영웅 버즈 라이트이어 아시죠? 그 피규어가 들어있었대요. 눈에 띄는 건 인형 발목에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패트릭이 사건 당시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이걸 본 린다는 쏟아지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셉의 묘비에는 영원히 함께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비록 몸으로 함께하진 못하지만 그의 영혼이 영원히 가족들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3월 24일 미국 아이오와주 911 센터에 그날은 유독 연이어 신고가 들어왔던 날입니다. 동이 막튼 새벽 6시 31분 911에 전화를 건 남성은 다짜고짜 베링턴 629번지로 가주세요. 빨리요. 추수한 말하면서 출동을 요청하는데요. 확인해보니 거긴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한 가정집이었죠. 상황실 직원이 무슨 일인 거냐? 라고 물었지만 전화는 그대로 끊겨져 버렸습니다. 911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직원은 서둘러 방문할 수 있는 근처 경찰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불과 5분 후인 새벽 6시 36분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번엔 아이오와시 외곽에 위치한 80번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났다는 전화였어요.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의 콘크리트 기둥과 충돌을 한 후에 화염에 휩싸였다는데요. 급히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운전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차량도 그리고 시신도 화재로 상당히 훼손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같은 시각 경찰은 베링턴 629번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동네에서도 꽤 규모가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고요. 결국 경찰은 뒷마당을 통해서 실내로 진입합니다. 보니까 이 집에 아이들이 있는지 마당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창문 너머 보니까 집안 곳곳에 여러 개의 장난감이 널려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적어도 2 이상의 애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으로 보여요. 잠시 후 집 안으로 진입한 경찰. 그런데 내부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경찰이 긴장감 속에서 수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1층 작은 방에서 피투성이가 된 어린 여자아이가 발견됩니다. 이미 숨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2층 침실로 올라간 경찰은 그곳에서 무려 4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총 집 안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된 정황이에요. 그중 1구는 성인 여성, 나머지 4구는 모두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특이점이 있었죠. 성인 여성은 백인이었지만 그 외의 아이들은 모두 검은 머리의 동양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신원은 집주인 42살의 여성 쉐릴 슈펠, 그리고 그녀가 입양한 한국인 자녀 10살 이든, 8살 세스, 5살 미라, 3살 엘레나였습니다. 한국 아이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둔기에 심하게 맞은 흔적이 있었는데요. 누가 일가족을 모두 이렇게 참혹하게 공격한 걸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빠는 어디 있죠? 네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남편, 동갑내기 42살의 스티븐 슈펠은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자, 우선 이 슈펠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스티븐 슈펠은 꽤나 명망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로펌을 운영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다들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스티븐만큼은 달랐죠. 경영학을 전공한 뒤에 은행에서 재무 담당자로 일을 시작합니다. 동료들이 말하길 그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운동도 좋아했는데 쉬는 날이면 농구, 테니스, 골프, 낚시까지 골고루 즐겼고요. 지난 1985년 그는 작은 술집에서 쉐릴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정 넘치는 여성이었는데 둘은 5년의 연애 끝에 1990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당시 쉐릴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었고 스티브는 어느덧 은행에서 임직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부부는 결혼을 한 직후에 되도록 많은 자녀를 갖길 원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깊은 생각을 한 끝에 입양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아무리 입양을 하더라도 아이 친모 또는 친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하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부부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들 외에 또 다른 부모가 양육에 간섭하는 건 좀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 입양이었죠. 물론 돈이 더 들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부부가 좀 더 자유롭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후 슈펠 부부는 한국인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데려왔죠. 그런데 보니까 백인들만 가득한 이 동네에서 동양인 아이 혼자 자란다는 게 좀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후 부부는 몇 년에 걸쳐 무려 3명의 한국 아이를 더 입양합니다. 총 4명의 한국 아이 부모가 된 거죠. 시간이 흘러 2008년, 장남인 이든은 어느덧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요. 골프와 축구를 아빠와 함께 즐기는 의젓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8살 둘째 아들 세스는 정원에서 토끼돌 보는 걸 좋아하는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셋째 딸 5살 미라는 활기찬 장난꾸러기였고요. 막내딸 3살 엘레나는 유독 그렇게 공주 드레스를 좋아하고 맨날 이걸 입고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엘레너가 신장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긴 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였죠. 부부는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쉐릴은 아예 육아에 전념을 더 하기 위해서 교사직을 그만뒀어요. 또한 한국 태생의 자기 아이들이 뿌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국어 개인 교사까지 고용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방에 가보니까 한글 교육용 가나다라 이 글자판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쉐릴이 어느 정도로 섬세했냐면 아이들의 머리를 자기가 이제 직접 잘라주다 보니까 이 동양인의 두상이 백인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굳이
동양인 미용사가 있는 미용실에만 아이들을 데려갔을 정도였고요. 이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부부는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넓고 침실 5개가 딸린 큰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슈펠 가족은 매주 다 함께 성당에 나갔고 아이들도 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부부는 자선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성당, 병원에다가까지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어요.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한국에 있는 보육시설에도 기부금을 보냈고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완벽한 가족인 줄 알았죠.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2008년 3월 23일 일요일. 부활절을 맞아서 아침 9시 반부터 가족은 다 같이 예쁜 정장을 차려입고 성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건 평소과 같았어요. 이상한 낌새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날 저녁 8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부부가 슈펠 가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면서 저녁 식사했고요. 다 돌아갔는데 그게 슈펠 가족의 마지막 화목한 모습이었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가족 6명 중에 아내 쉐릴과 아이들 4이 다 처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그러면 더 문제는 나머지 한 사람, 아버지 스티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의 차량이 사라진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배하려고 번호를 검색했는데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죠. 같은 날 아침 아이오와 고속도로에서 난 화재 사고 차량이 바로 스티븐의 것이었던 겁니다. 즉 현재로선 그도 사망한 상태라는 얘긴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이때쯤 경찰이 이 집안에 있던 식탁에서 노트 4장 분량의 메모를 발견하게 돼요. 스티븐이 자필로 남겨둔 건데 이 메모를 통해서 얽히고 얽힌 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밤 11시 반, 가족들이 모두 고운히 잠든 시각에 스티븐은 돌연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2층 침실에 있던 아내 쉐리를 야구 방망이로 3개 내리쳐서 살해했고 이후 어디론가 전화를 걸게 돼요. 바로 아버지와 형이 일하던 법률사무소 사무실이었죠. 그런데 일요일 밤 11시 반이잖아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스티븐이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 가족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후 스티븐은 4명의 아이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차고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게 차고 문을 단단히 잠궜고 이후 자동차 시동을 켜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노린 거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스티븐은 다시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1층 놀이방에는 막내 엘레너를 뒀고 나머지는 2층 침실로 올라가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 대량 살상이 차례로 자행되었습니다. 무기는 야구 방망이였고요. 아이들은 상반신을 집중 구타당한 채 쓰러져 갔어요. 이 아이들 몸에 저항의 흔적이 없었어요. 또 체내에 수면제 같은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악마로 돌변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살해하는 그 순간 아이들 모두 맨정신으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겁니다. 새벽 3시 45분, 이 처참한 살인을 끝낸 스티븐은 자신의 직장 은행 사무실로 돌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그가 남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5분 뒤인 새벽 5시 50분, 그는 부모님 집에 전화를 해서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제가 한 일이 후회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후회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후로도 기이한 행동은 계속돼요. 몇 번씩이나 부모님 집에 전화를 걸고 응답기에다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낱낱이 음성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방금 강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쉽게 가라앉질 않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살해한 후에 아이와 강으로 가서 투신을 시도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실패했죠? 자,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새벽 6시 31분 911에 전화를 해서 베링턴 629번지로 출동해달라라고 직접 신고를 한 것도 스티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족용 밴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분노의 질주를 시작합니다. 점점 속도가 올라가더니 결국 스티븐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차량에 불까지 붙고 화재가 이어졌던 거고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울컥했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 아이들이 한국인 입양 아이들이라서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애들이 도대체 무슨 죄예요? 왜 이러는 거냐고요. 애들 위해서 큰 집으로 이사하고 또 여기저기 기부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요? 이 서막을 알아보니 부부가 내 아이를 입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스티브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 거듭했고 마침내 은행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런 성공과 동시에 스티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많이 불어났어요. 생활비가 훨씬 늘어났죠. 또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 비용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부금까지 계속 내야 해요. 겉으로는 허울 좋은 삶이었지만 사실 그는 초조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기서 해선 안 될 걸 하게 되는데 바로 횡령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그는 55만 9천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여태 횡령한 돈으로 선한 영향력인 척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위선이죠. 그러다 2008년 2월에 드디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은행으로부터 횡령 그리고 돈 세탁 혐의로 기소가 됐고 회사에서 잘리고 말아요. 당연한 일이었겠죠. 사건 한 달 전인 2008년 2월 그는 법정에 출두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FBI에게 횡령 사실을 자백한 게 밝혀졌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죄가 자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합당한 처벌뿐이겠죠. 미국에서 횡령죄는 최고 징역 30년, 벌금은 최대 100만 달러에 처해집니다. 그의 다음 재판 기일은 2008년 4월 21일로 정해진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부부는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전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내 쉐릴은 해고당한 남편을 대신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스티븐 역시 지역에 있는 콘크리트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가족은 평소처럼 성당에 나갔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조차 전혀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감옥에 간다면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결과 내가 모두를 안고 가겠다라는 무책임하고 잔인한 생각으로 가족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짓고야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횡령죄에 걸려서 삶이 무너졌으니까 이걸 내가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지른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체면 유지를 못할 것 같아서 쪽팔려서 이런 거냐고요. 저 정말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스티븐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와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계속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횡령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요. 동시에 내 가족들이 치욕을 안고 살 순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령을 저지른 사람은 스티븐 본인이지 아내 쉐릴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아니죠.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9일 이 가족이 다니던 성당에서 일가족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엔 가해자인 스티븐 슈펠의 장례도 포함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죽인 가족들과 묘지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여론의 반응이 거셌는데요. 근데 이건 사망한 쉐릴, 아내의 부모님, 즉 유가족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거야말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라고 생각했다는데 과연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스티븐을 용서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일각에서는 스티븐이 가족이 천국에 있다라고 말한 점, 또 사건이 부활절 밤에 벌어진 점에 주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범행이 종교와 결합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죠. 설마 살인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하지만 가족 살해는 무엇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죠. 일가족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실이 아니죠. 그저 본인의 오만함과 뒤틀린 이기심이 초래한 비극일 뿐입니다. 덕분에 더 빛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4명의 한국인 아이들, 그리고 아내 쉐릴의 삶은 그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